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탈리아의 명문 대학에서 예상치 못한 학생의 질문이 교수와 학생들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사건 이후 유럽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강의를 들은 저명한 연구학자는 이제는 한국을 인정해야만 할 때라며 강하게 주장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밀라노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마르코 벨리니입니다. 저는 항상 유럽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유럽의 산업 강국들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죠. 물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늘도 저는 강의실에서 유럽 산업의 미래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정밀 기계 산업, 프랑스의 항공 우주 기술, 그리고 우리 이탈리아의 자동차와 패션 산업이야말로 세계가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기술력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설명했죠. 그때였습니다. 한 학생이 갑자기 한국에 대해 물었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이라고요? 그 시골 같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를 감히 우리와 비교하겠다는 건가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 산업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저는 조소를 띤 웃음을 지으며 단호하게 말했죠. 한국은 고작 싸구려 전자제품이나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패션은 우리 구찌와 프라다를 평생 동경하기나 하겠죠. 자동차요? 페라리와 람보르기니를 꿈에나 따라올 수 있을까요? 우리 이탈리아는 영원히 한국 같은 나라가 넘볼 수 없는 존재라고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동조하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유럽의 위대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때 강의실 뒷자리에서 한 학생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인 박사과정 학생 한지수였습니다. 한지수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제 말을 반박했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요. 순간 강의실의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멈추고 긴장감이 감돌았죠. 저는 내심 불편했습니다. 감히 학생이, 그것도 아시아에서 온 유학생이 감히 교수의 견해를 정면으로 반박하다니 말입니다. 게다가 그것도 우리 이탈리아의 산업 경쟁력에 대해서라니요. 하지만 한지수는 이미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아무리 자료를 보여준들 이탈리아의 위상을 넘어설 수는 없을 거라 확신했으니까요. 우리가 수백 년간 쌓아온 산업 유산과 기술력을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한지수가 보여준 첫 번째 슬라이드는 양국의 GDP 성장률 비교였습니다. 그래프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한 수치가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탈리아를 크게 앞지르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격차가 너무나 컸습니다. 저는 한지수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분명했고 제 고정관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계의 질서가 뒤흔들리는 듯한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학자로서 진실을 회피할 순 없었죠. 한지수에게 계속 설명을 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지수의 발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이것도 별거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탈리아도 수많은 자연재해를 겪어왔고 그때마다 나름대로 대응해왔으니까요. 하지만 한지수가 보여준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사례였습니다. 한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었다고 하는데 놀라운 건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게다가 2017년 포항 지진 때는 더욱 놀라운 대응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지진 발생 후 단 7초 만에 최초 경보가 발령되었고 25초 안에 전국 모든 시민들의 휴대폰으로 긴급 재난 문자가 전송되었다는 겁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2009년 라퀼라 지진이 떠올랐습니다. 309명의 사망자와 1,600명의 부상자, 그리고 무려 6만 5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던 그 처참한 참사를요. 당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땠습니까? 임시 거처 마련까지 한 달 넘게 걸렸고, 이재민들은 몇 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2022년 이스키아 섬 산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죠.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수백 명의 주민들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예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주민들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겁니까? 제 질문에 한지수는 한국의 스마트 기술 기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전국 338개소에 설치된 실시간 지진 감지 센서, 기상청과 통신사, 방송국이 하나로 연결된 통합 경보 시스템, 그리고 모든 시민의 휴대폰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재난 문자까지. 지하철, 고속도로 전광판, TV, 라디오 모두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동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우리 이탈리아는 어떻습니까? 중앙 통제 시스템이 없어 지역마다 제각각인 경보 체계, 방송사마다 다른 재난 정보, 그리고 시민들에게 전달되기까지 걸리는 수십 분의 시간.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비용 효율성이었습니다. 한국은 전국 단위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들인 비용이 우리 이탈리아가 한 번의 대형 재난에서 지출한 복구 비용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였죠. 예방이 복구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한지수는 계속해서 실제 사례들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재산 피해를 얼마나 줄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들이었습니다.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3년간 한국의 지진 관련 사망자가 0명이라는 통계는 저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우리 이탈리아는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왔는데 재난 대응 시스템만 봐도 한국이 훨씬 체계적이라는 게 믿기지 않네요.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에서도 충격과 당혹감이 역력했죠. 우리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이탈리아의 시스템이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한지수의 마지막 슬라이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인공지능을 활용한 차세대 재난 예측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는 내용이었죠. 자연재해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단계를 넘어 이제는 피해를 완전히 예방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현재의 발전을 게을리하는 동안 한국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대하는 자세의 차이였습니다. 재난 대응 시스템에서 느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지수는 더 놀라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한국과 이탈리아의 경제 성장 궤적을 비교한 그래프였죠.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경제 지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GDP는 이탈리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한국을 개발도상국 정도로만 여겼죠. 독일,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우리 이탈리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성장 곡선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반면 우리 이탈리아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2010년, 2015년, 2020년.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 모르게 터져나온 말이었습니다. 한지수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요. 먼저 IT 산업의 혁신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우리 이탈리아가 전통 산업에 안주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IT 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고 휴대폰과 반도체 산업을 육성했죠. 더 충격적인 건 산업 구조의 변화 속도였습니다. 우리 이탈리아는 수백 년간 이어온 전통 산업을 고수하며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끊임없이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해 왔다고 합니다. 섬유에서 철강으로, 철강에서 자동차로, 자동차에서 전자산업으로, 그리고 지금은 인공지능과 바이오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제 질문의 한 지수는 교육과 연구개발 투자 현황을 보여주었습니다.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액이 세계 1위라는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반면 우리 이탈리아는 그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죠. 숫자들이 계속해서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특허 출원 건수 1990년대에는 이탈리아가 한국의 2배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에 들어서니 한국이 우리의 5배를 넘어서고 있었죠. 대학 진학률, 과학기술 인력 비율, 모든 지표에서 한국은 우리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건가요? 한 학생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지수가 보여준 미래 전망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2030년이 되면 한국의 GDP가 이탈리아의 2배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었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밀라노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때는 이 역사와 전통이 우리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이탈리아가 불과 반세기 만에 한국에게 이렇게 크게 뒤처지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한지수의 발표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혁신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삼성, 현대, LG와 같은 세계적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들의 미래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이탈리아를 따라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야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에서 걱정과 불안이 읽혔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이탈리아의 경제가 이제는 추월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테니까요. 강의실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한 중년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 루카 모레티였습니다. 평소 제 강의를 자주 참관하던 그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사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은 이미 우리가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동차라고요? 페라리와 람보르기니의 나라인 우리 이탈리아가 한국에 뒤처지고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루카, 당신 농담하는 겁니까? 우리는 페라리가 있고 람보르기니가 있지 않습니까? 마세라티도 있고. 하지만 루카 모레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유럽의 주요 자동차 기업들의 부품을 납품하는 곳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교수님, 10년 전만 해도 현대와 기아는 우리 유럽 브랜드를 따라가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는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루카 모레티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자동차의 E-GMP 플랫폼, 기아의 전기차 라인업, 그리고 충격적인 판매량 통계까지. 유럽 시장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많은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는 수십 년간 자동차를 만들어 왔는데. 바로 그겁니다, 교수님. 우리는 수십 년간 해왔던 대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이미 미래의 자동차를 만들고 있어요.
루카 모레티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현대와 기아가 독자 개발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반면 대부분의 유럽 자동차 기업들은 아직도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플랫폼을 개조해서 전기차를 만들고 있다고 하더군요. 자율주행 기술은 어떻습니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루카 모레티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 분야는 더 큰 충격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미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화했습니다. 우리 유럽 기업들은 아직 테스트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말이죠. 강의실은 다시 한번 숙연해졌습니다. 자동차야말로 우리 이탈리아의 자존심이었는데 그 자존심마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친환경 기술은 어떻습니까? 수소 전기차 같은. 제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습니다. 루카 모레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현대차는 이미 수소 전기차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수소 전기차를 양산하는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시제품 수준에 머물러 있죠. 이어서 그는 충격적인 미래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2025년이 되면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판매량이 유럽의 모든 자동차 기업들을 합친 것보다 많아질 거라는 예측이었습니다.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유럽의 자동차 산업은 한국에 완전히 잠식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부품 기업들이 현대차 그룹과 거래하기 위해 한국으로 진출을 타진하고 있어요. 루카 모레티의 말은 마치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페라리와 람보르기니로 대표되는 우리의 자동차 산업이 이제는 한국을 따라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루카 모레티의 충격적인 증언이 끝나고 한지수가 다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야 우리가 앞선 분야를 보여주겠구나. 우리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들을 보유한 나라이니까요. OECD 학업 성취도 조사 결과입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그래프를 보는 순간 제 생각이 얼마나 안일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수학, 과학, 읽기 영역 모두에서 한국은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 이탈리아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죠.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제가 묻자 한지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우리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사회입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였죠. 한지수는 한국의 교육 현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치열한 경쟁,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공부, 주말도 없는 학습 일정. 처음에는 이런 시스템이 비인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아이들의 창의성을 죽이는 일 아닙니까? 우리 이탈리아는 아이들의 자유로운 성장을 중시합니다. 제 말에 한지수는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국제 창의성 평가와 특허 출원 건수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분야에서도 한국은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경쟁이 심하다고 창의성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교육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혁신적 사고가 발달합니다. 한지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단순한 암기가 아닌 실전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수학 시간에 배운 내용을 과학에 적용하고 과학 지식을 실생활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시기죠. 더 충격적인 건 대학 진학률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이탈리아는 40% 수준에 머물러 있죠. 게다가 이공계 전공자의 비율도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모든 격차가 설명되는 겁니다. 한지수의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의 기술 격차, GDP 성장률의 차이, 혁신 역량의 차이. 모든 것이 교육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쟁이 과연 건강한 걸까요? 제가 우려를 표하자 한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교육을 통해 국가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연자원도 없고 국토도 작은 나라가 세계적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교육 시스템 덕분입니다.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에서 복잡한 감정이 읽혔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인문주의 교육, 자유로운 학풍.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지수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평생 교육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직장인들의 자발적인 학습 문화, 은퇴자들의 재교육 프로그램, 전 국민의 영어 학습 열기까지.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한국인들의 신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앞지를 수 있었는지를요. 그들의 성공 비결은 바로 교육에 대한 독특한 접근 방식에 있었던 겁니다. 교육 시스템의 차이를 설명하던 한지수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번에는 충격적인 그래프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숫자의 나열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믿기 힘든 수치였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 두 개의 기업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5%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유럽의 점유율은 고작 1%도 채 되지 않았죠. 저는 순간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실수가 있는 게 아닙니까? 제 질문에 한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199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은 반도체 강국이었습니다.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인 ASML의 장비가 없었다면 유럽은 반도체 산업에서 완전히 사라졌을 거예요. 한지수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1980년대 말 유럽의 기업들이 반도체 산업을 포기하기 시작할 때 한국은 오히려 과감한 투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삼성전자의 결정은 무모하다고 평가받았죠. 하지만 그 무모한 결정이 지금의 압도적인 격차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유럽이 반도체를 포기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한지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선택한 거죠. 반면 한국 기업들은 10년, 20년을 내다보며 투자를 지속했습니다. 이어서 한지수는 더욱 충격적인 수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의 미세화 수준, 수율, 생산성. 모든 면에서 한국 기업들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디램과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는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상황이었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걸까요? 제가 우려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지수의 대답은 더욱 암울했습니다. 반도체 한 세대의 기술 격차를 따라잡으려면 최소 5년이 필요합니다. 지금 유럽과 한국의 격차는 이미 3세대 이상 벌어졌어요. 게다가 한국은 매년 수십조 원의 추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뒤처지기 시작한 걸까요? 한지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단지는 그 자체로 하나의 도시와 같다고 합니다. SK하이닉스도 이천과 청주의 거대한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죠. 최첨단 반도체 공장 한 개를 짓는데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최소 30조 원이 넘습니다. 유럽 전체를 합쳐도 이런 투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밀라노의 화창한 하늘 아래 우리의 산업 경쟁력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유럽이 자랑스럽게 이끌었던 반도체 산업에서 이제는 변방의 구경꾼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지수가 보여준 마지막 슬라이드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2030년이 되면 한국의 반도체 시장 지배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었죠. 인공지능, 자율주행, 메타버스. 미래 산업의 심장인 반도체를 한국이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는 예측이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충격적인 현실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강의실 밖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학생의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였죠. BTS의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 한지수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화제를 전환했습니다. 반도체만이 아닙니다. 이제 한국은 문화 산업에서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문화라고요? 단테,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나라인 우리 이탈리아와 비교한다는 건가요? 하지만 한지수가 보여준 숫자들은 제 오만한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BTS의 경제적 효과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간 29조 원입니다. 이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럭셔리 브랜드 구찌의 연간 매출보다 큰 숫자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 아이돌 그룹이 우리의 자존심인 구찌보다 더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니.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지수는 넷플릭스 순위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94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고 전 세계 16억 5천만 시간 이상 시청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높은 기록이었죠. 잠깐만요. 그건 한 번의 성공 사례일 뿐이지 않습니까?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지수는 연이은 성공 사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생충의 아카데미 사관왕 달성, 사랑의 불시착의 아시아 전역 열풍, 더 글로리의 세계적 흥행. 이건 더 이상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한류의 경제적 가치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한류의 경제적 효과는 무려 118조 원에 달합니다. 강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건 우리 이탈리아의 전체 관광 수입보다 큰 금액이었으니까요. 한지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에 이어 이제는 K-뷰티, K-푸드까지. 한국 문화는 이제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탈리아의 문화 수출액은 얼마입니까?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은 불편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의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지만 현대 문화 산업에서는 한국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미래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메타버스와 AI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문화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K-팝 아이돌의 버추얼 콘서트, AI 기술을 활용한 다국어 더빙 서비스, 메타버스 속 한류 문화 체험까지. 문화는 이제 더 이상 예술의 영역만이 아닙니다. 첨단 기술과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된 거죠. 한지수의 말은 저의 전통적인 문화예술 관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동안 한국은 미래의 문화 산업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문화 수출은 단순한 콘텐츠 판매가 아닙니다. 한류 콘텐츠를 통해 한국의 음식, 화장품, 패션, 관광 산업이 동반 성장하고 있어요. 심지어 한국어 학습 열풍까지 불고 있습니다. 저는 문득 우리 밀라노의 거리를 떠올렸습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한국 화장품 매장들, 한국 식당들,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는 젊은이들. 이제야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밀라노의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던 저는 문득 강의실의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유럽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강의실은 더욱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재난 대응 시스템, 경제 성장률, 자동차 산업, 교육 시스템, 반도체 기술, 문화 산업.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뒤처져 있었습니다. 한지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모든 격차를 하나의 그래프로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2000년, 2010년, 2020년.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었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한지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유럽이 가진 세 가지 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 지향적 사고였습니다. 우리는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페라리와 람보르기니에 취해 전기차의 미래를 보지 못했고,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고수하다 글로벌 인재 양성에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는 안주하는 태도였습니다. 한국이 천연자원도 없는 작은 나라에서 세계적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절박함이 만든 혁신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기존의 성과에 안주하다 반도체 산업을 잃었고 문화 산업의 혁신도 놓쳤습니다. 세 번째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은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는 안정만을 추구하다 도태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대로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을 것인가? 아니면 과감한 변화를 시도할 것인가? 루카 모레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미 우리 회사의 전략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전기차 부품 개발에 투자를 늘리고 있죠.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연구해보자는 의견,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를 재개해야 한다는 제안, 문화산업의 혁신 방안을 고민해보자는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한지수의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우주산업, 바이오 산업. 우리가 한 발자국 내딛는 동안 한국은 이미 세 발자국을 앞서 나가고 있어요. 강의실의 창문으로 석양이 비쳐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단순한 산업 경쟁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이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세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 격차는 앞으로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강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침에 강의실에 들어설 때만 해도 저는 얼마나 오만했었나요? 한국을 단순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만 생각했던 제 편견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오늘 한지수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 나라의 진정한 저력이었습니다. 불과 반세기 만에 최빈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성장한 한국의 이야기는 이제 저에게 새로운 영감이 되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아직도 한지수가 보여준 자료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 이 자료들은 단순한 수치가 아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 저는 다시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던 교수가 아닌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학자로서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이대로 있어도 될까요? 저는 이미 답을 찾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혁신과 도전 정신, 끊임없는 자기 혁신의 자세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요. 변화는 두렵지만 변화하지 않는 것은 더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저는 한 나라의 진정한 위대함이 수백 년의 역사나 전통이 아닌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 정신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